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거실 문틈 사이로 들린 아이의 말에 성우는 젓가락을 멈췄다. 밥알 몇 개가 숟가락에서 미끄러져 식탁보 위로 떨어졌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낮고 경쾌한 별일 아니라는 듯한 웃음이었다. 쉬, 그런 말하지 마. 곧 나가신다니까. 성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역국 그릇을 바라봤다. 파란 테두리가 있는 낡은 사기 그릇. 아내가 생전에 즐겨 쓰던 것이었다. 국물 위로 기름기가 가느다란 무지개 빛을 내며 떠다녔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요란했다. 유럽 여행 광고였다. 에펠탑이 화면 가득 비치고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웃으며 달리는 모습이 이어졌다. 지금 예약하시면 30% 할인.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여보, 이거 괜찮지 않아? 우리도 이런 패키지로 갈까?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들뜬 음성이었다. 마치 신혼여행을 다시 떠나는 사람처럼. 응, 좋은데.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반대하는 톤은 아니었다. 에이, 괜찮아. 어차피 요양원 들어가시면 더 편하시잖아. 우리도 자유롭고. 성우는 식탁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이미 식어버린 국물이 텁텁하게 목을 넘어갔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몇 가지 놓여 있었다. 김치,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모두 어제 저녁 남은 것들이었다. 며느리는 요즘 성우를 위해 따로 음식을 하지 않았다. 아버님은 입맛 없으시니까요. 그녀가 했던 말이었다. 사실 성우는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없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손자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한 모양이었다. 며느리가 우리 준호 정말 똑똑해 하며 아이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국을 한 숟가락 더 떠먹었다. 아버님. 갑자기 며느리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성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식사하고 계셨어요? 며느리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발견한 듯한 얼굴이었다. 응, 먹고 있어. 아, 네. 그럼 천천히 드세요. 저희 이번 달에 잠깐 집 비워야 해서요. 여행 다녀오면 얘기해요.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가볍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택배기사에게 하는 말처럼. 성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며느리가 나가자 아들이 잠깐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성우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컵을 만졌다가 놓고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나갔다. 그의 뒷모습에서 죄책감과 회피가 동시에 느껴졌다. 성우는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식사를 마저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유럽 여행 광고가 흘러나왔고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는 그 소리들 속에 없는 사람처럼 투명한 존재처럼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성우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와 손자의 대화를 되새겼다.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그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새벽 2시쯤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옷장을 열었다. 오래된 양복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옷가지들을 조심스럽게 밀치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다.
검은색 가죽 가방. 모서리가 닳고 손잡이가 해진 30년은 좋게 된 물건이었다. 성우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하는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갈랐다. 가방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은행 통장, 보험 증서,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이 집의 권리증이었다. 30년 전 성우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던 곳. 그 모든 추억이 담긴 종이 한 장. 성우는 등기권리증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종이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거실 쪽에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성우는 홀로 깨어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딘가에 앉아 있었다. 이게 다였는데.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독백이었다. 성우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류 가방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이른 새벽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하고 규칙적인 소음이었다. 성우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어느새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직 젊었고 아내는 살아있었으며 아들은 아직 어린아이였다. 강남역 근처 카페는 오후 햇살로 가득했다.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반짝였다. 윤정은 친구들과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브런치 접시들과 색색의 음료가 놓여 있었다. 언니, 여기 진짜 예쁘다. 인스타에 올려야겠어. 친구 하나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윤정도 자세를 고쳐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살짝 보이게 올려놓았다. 플래시가 여러 번 터졌다. 와, 이 가방 신상이지? 얼마 했어? 에이, 그냥 남편이 사준 거야. 윤정은 겸손한 척하며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만족스럽게 빛났다. 친구들은 감탄하며 가방을 만져보고 자신들도 사진을 찍었다. 그나저나 윤정아, 요즘 어때? 시부모님은요? 갑자기 한 친구가 물었다. 테이블의 분위기가 잠깐 조용해졌다. 윤정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아직 계시긴 한데. 그녀는 잠깐 말을 멈췄다. 친구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다. 곧 정리하려고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만 계신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양원이 훨씬 편하시대요. 아, 맞아. 우리 이모도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더라. 또래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다. 윤정은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쵸? 근데 남편이 좀 망설이네. 아들이라서 그런지. 근데 난 솔직히 힘들어요. 아침마다 따로 차려드려야 하고 빨래도 따로 해야 하고. 에이, 당연하지. 윤정이도 일하는 사람인데. 맞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댄데. 며느리가 무슨 간병인도 아니고. 친구들의 공감에 윤정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녀는 마치 정당성을 얻은 듯 더 편하게 말을 이었다. 시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는 것도 좀. 우리 생활이 불편해요. 준호도 할아버지 무서워하고. 늘 어두운 표정으로 계시니까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다음 달쯤 시설 알아보려고요. 우리는 유럽 여행 좀 다녀오고. 오, 좋겠다. 어디로 가?
대화는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로 넘어갔다. 윤정은 신이 나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일정을 설명했다.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또 사진을 찍었다. 시아버지 이야기는 이미 까맣게 잊혀졌다. 카페 밖으로 나오며 윤정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인스타그램에 방금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브런치,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친구들과 좋아요가 벌써 몇 개 달렸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탔다. 그 시각 성우는 집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는 삐걱거렸고 사무실 안은 서류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아파트 시세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중개인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성우가 건넨 등기권리증을 펼쳐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대치동 아파트라고요? 그렇소. 성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중개인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컴퓨터로 시세를 검색했다. 화면을 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어르신, 이거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소. 최소 20억은 됩니다. 위치가 워낙 좋아서. 중개인은 말을 멈추고 성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어르신, 실례지만 자식분들은 아십니까? 내가 팔겠다는데 왜 자식들을 신경 써야 하오? 성우의 목소리에 날이 서렸다. 중개인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 그게 아니라 이게 강남 아파트면 자식분들이 알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저희도 곤란해서요. 중개인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배어 있었다. 그는 가족 간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성우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결연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내 이름으로 돼 있잖소. 팔아주세요. 하지만 어르신, 내가 30년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중개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르신 연세가 많으면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소. 자식들 것이오. 중개인은 입을 다물었다. 사무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알겠습니다.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소? 천천히 해도 돼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중개인은 그를 배웅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좋은 매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성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다.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쇼핑백을 든 연인들, 유모차를 끄는 부부들, 웃으며 걷는 친구들. 성우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다.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도시, 자신이 일구었던 삶.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날 산책을 가자고 했을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버스가 왔다. 성우는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성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님, 저희 청소할 때 좀 나가 계실래요? 월요일 아침이었다. 윤정은 진공 청소기를 들고 성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노크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소리였다. 성호는 방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윤정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1시간만 나가 계시면 돼요. 카페든 어디든. 알았네. 성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방을 나섰다. 윤정은 그의 등 뒤에서 이미 진공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귀청을 찢는 소음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손자 준호가 보였다. 성호가 다가가려 하자 아이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성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손자는 이제 그를 무서워했다. 아니, 귀찮아했다. 밖은 쌀쌀했다. 성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1시간을 보냈다. 비둘기들이 그의 발치로 다가왔다가 도망갔다. 그는 멍하니 분수대를 바라봤다. 물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불은 제발 본인 것만 쓰세요. 냄새가 좀. 수요일 저녁이었다. 윤정은 빨래를 개면서 성호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윤정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내 이불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은 빨래를 탁탁 털며 대꾸했다. 나이 드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노인 냄새요. 그러니까 손님용 이불 좀 쓰지 마세요. 손님용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따로 드린 이불 있잖아요. 성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이 손님용 이불을 쓴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윤정은 빨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성호는 말없이 신문을 접었다. 손이 떨렸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목요일 저녁 성호는 또 한 번 모욕을 들었다. 아버님, 식사 때 소리 좀 작게 내세요. 준호가 불편해해요. 소리? 입안에서 음식 씹는 소리요. 너무 크게 나요. 성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을 먹다 말고 멈췄다. 윤정은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날 저녁 성호는 밥을 다 먹지 못했다. 삼키려 할 때마다 자신의 소리가 신경 쓰였다. 그는 조심조심 씹었지만 그럴수록 더 의식이 됐다. 결국 반쯤 남기고 일어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요일 밤이었다. 성호는 용기를 내어 아들 방 앞까지 갔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다. 안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정말 이러면 안 돼. 우리도 살아야지. 알아. 나도 알아.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있었다. 다음 주에 시설 상담 예약했어. 꼭 가야 돼. 그래. 당신이 우물쭈물하니까 아버님도 눈치 못 채시는 거야. 확실하게 말씀드려. 알았어, 알았다고. 성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방에 들어와 성호는 침대에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 수도 없었다. 벽이 얇았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또 눈치를 받을 것이다. 그는 옷장을 열고 서류 가방을 꺼냈다. 등기권리증을 다시 확인했다.
종이는 그대로 있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토요일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정이 말했다. 아버님,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요양원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같이 가보시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들은 밥그릇을 보고 있었다. 손자는 만화를 보고 있었다. 윤정만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필요 없네. 필요 있어요. 건강검진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좋대요. 난 건강해.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아버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해야죠. 윤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댓말의 의미가 없었다. 그냥 형식일 뿐이었다. 성우는 숟가락을 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민수야. 성우가 아들을 불렀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넌 어떻게 생각하나? 아버지,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상담만이라도.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다. 죄책감과 회피 사이에서 흔들리는 목소리였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다. 알았네. 가보지 뭐.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윤정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새벽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였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스웨터, 낡은 바지,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성우는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30년을 살았던 집, 아내와 웃고 아들을 키우고 꿈을 꾸었던 곳. 이제 이 집에서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성우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복도에는 그의 발소리만 울렸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서류 가방을 꼭 쥐고 계단을 내려갔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성우는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곳에서. 그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류 가방을 든 노인의 외로운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로마의 호텔 방은 호화로웠다. 킹사이즈 침대, 대리석 욕실, 창밖으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거리. 윤정은 발코니에 서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저녁 석양이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민수가 안에서 소리쳤다. 윤정은 와인잔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친구 수진이었다. 윤정아, 너희 집 앞 이거 뭐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윤정은 무심코 화면을 확대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진 속에는 아파트 현관문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문 옆에 붙은 큰 안내문.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문구가 보였다. 매매 완료, 소유권 이전 완료.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다. 뭐야 이게? 윤정은 중얼거렸다. 손이 떨렸다. 와인잔이 흔들렸고 붉은 액체가 튀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다가왔다. 윤정은 핸드폰을 그에게 내밀었다. 민수의 얼굴도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전화해봐. 시아버지한테. 윤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수는 서둘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안 받으셔. 다시 걸어. 계속. 윤정은 방 안을 왔다 갔다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20억.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 그 집이. 민수는 5번을 더 걸었다.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전화 좀 받아주세요. 급합니다. 답장은 없었다. 이거 장난 아닌데.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장난이 아니지. 우리 허락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아?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렸다. 윤정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 명의잖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최소한 말이라도 해야지. 윤정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거기 아직 있어? 응, 마트 갔다가 우연히 봤어. 이거 진짜야? 모르겠어. 지금 확인 중이야. 안내문에 보니까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대. 윤정아, 너희 어떡하려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윤정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 걸어봐. 민수는 계속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번째쯤 겨우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수냐? 성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다.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 집을 파셨어요? 그래. 왜? 왜 말도 안 하시고?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성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이 옆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내가 30년 전에 내 돈으로 산 집이다. 너희는 그냥 살았을 뿐이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필요가 있었지.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다. 아버지,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다. 윤정은 그를 밀치고 핸드폰을 빼앗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꺼져 있었다. 미친. 진짜 미쳤어. 윤정은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그녀는 방 안을 미친 듯이 걸어다녔다. 손톱을 물어뜯었다. 붉은 매니큐어가 벗겨졌다. 이럴 수가. 20억이 넘는 집을.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이 돼? 윤정은 발코니로 나갔다. 로마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숫자뿐이었다. 20억, 25억. 그 돈이 사라졌다. 민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인지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다. 내가 너무했나. 그가 중얼거렸다. 윤정이 돌아서며 쏘아붙였다.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한국 돌아가야 해. 당장? 비행기 표가. 취소하고 다시 끊어. 비즈니스로. 윤정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민수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호텔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아까까지의 평화롭고 행복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로마의 저녁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악몽이 시작된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윤정의 욕설과 민수의 한숨만이 가득했다. 이거
설마 진짜로 파신 거야? 윤정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안내문의 도장은 진짜였다. 이건 현실이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바티칸이 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미 너무 늦었다. 윤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꿈 같던 여행은 이렇게 악몽으로 변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멀리서 들려오는 로마의 밤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집만이 아니었다. 한 달이 흘렀다. 부동산 사무실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다. 성우는 정확히 10시에 도착했다. 그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양복을 입고 있었다. 30년 묵은 양복이었지만 정성껏 손질한 흔적이 역력했다. 중개인이 그를 맞았다. 어르신, 오늘이 최종 계약일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요. 성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필요한 서류들을 꺼냈다.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새 주인분들 곧 오실 겁니다. 10분 후 문이 열리며 젊은 부부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여자는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러 있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성우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앉으세요. 중개인이 의자를 권했다. 네 사람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중개인은 계약서를 펼쳤다. 자, 그럼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매매가 24억 5천만 원. 숫자들이 나열되었다. 성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새 주인 남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여자는 남편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저희 첫 아이 낳으면 여기서 키울 거예요. 학군도 좋고 공원도 가깝고. 여자가 밝게 말했다. 성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젊은 여자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마치 30년 전 자신의 아내처럼. 좋은 집입니다. 잘 사세요. 성우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어르신, 왜 파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집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자도 더 묻지 않았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다. 성우의 인감, 새 주인의 인감, 중개인의 확인 도장. 모든 절차가 끝났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중개인이 악수를 청했다. 성우는 새 주인 부부와 악수했다. 남자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여자는 두 손으로 성우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살게요. 그러세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뒤에서 부부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의 목소리. 성우는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다.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민수와 윤정은 유럽에서 돌아왔다. 택시에 짐을 가득 싣고 집 앞에 도착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몸은 피곤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일단 들어가서 아버지 찾아보자. 민수가 말했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 마이너스 에러음이 울렸다. 이상한데.
다시 눌렀다. 또 에러음. 왜 안 열려? 비밀번호 틀린 거 아니야? 내가 틀릴 리가 없잖아. 윤정은 세 번째로 눌렀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민수가 자신의 비밀번호도 시도했다. 역시 열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바뀐 거야? 누가? 아버지가?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마이너스 소리는 났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계속 눌렀다. 한 번, 두 번, 10번. 아버지, 문 열어요. 민수가 소리쳤다. 복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윤정도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버님, 열어주세요. 우리 집이잖아요. 둥둥둥 마이너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시끄럽게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인데 문이 안 열려서. 아, 여기요? 주인 바뀌었어요. 네. 민수와 윤정이 동시에 물었다. 이웃은 무심하게 말했다. 며칠 전에 이사 온 부부 봤어요. 임신한 젊은 부부더라고요. 말도 안 돼. 윤정이 중얼거렸다. 이웃은 고개를 저으며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이게 무슨... 민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더 세게.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 그때 창문이 살짝 열렸다. 거실 창문이었다. 커튼 사이로 성우의 얼굴이 보였다. 아버지. 민수가 외쳤다. 성우는 창문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어떤 감정도 없는 얼굴. 이게 뭐예요? 문 열어요. 윤정이 소리쳤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집은 이제 내 손 떠났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잖아요. 너희 집이 아니야. 내 집이었지. 그리고 이제 새 주인 집이고.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우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희가 먼저 했잖니. 나를 쫓아낼 생각을 했잖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잖아.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내 편의를 위해서였지. 솔직하게 말해. 나 없이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잖아. 윤정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살 곳은 생각도 안 하시고? 너희가 날 생각했나? 성우는 조용히 물었다. 윤정은 말문이 막혔다.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그 말 기억나냐? 내 아들이 한 말이야. 너도 웃었지. 그건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어. 30년을 내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지. 당연한 것처럼.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새 주인한테 연락해봐. 아마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아버지. 민수가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창문은 닫혔다. 커튼이 다시 드리워졌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민수와 윤정은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그들이 가져온 여행 가방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유럽에서 사온 기념품들이 든 가방. 윤정은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후회, 앞날에 대한 두려움. 저 멀리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웃으며 복도를 걸어왔다. 행복한 목소리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성우는 창문 안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아들 부부가 떠나는 것을 봤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뒷모습. 그는 커튼을 완전히 닫았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성우는 소파에 앉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도 기쁨도 없었다. 다만 공허함만이 있었다. 카페는 조용했다. 평일 오후 3시 손님은 많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성우와 민수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다. 성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전화해서 고마웠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아버지. 응? 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냥 미리 말이라도 하지. 민수가 다시 말했다. 성우는 컵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넌 내 말을 들은 적이 없잖냐.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요양원 얘기할 때도 넌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 했을 때도. 성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비난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제가 약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였다. 약한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넌 나보다 내 와이프를 선택했어. 아버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이니까. 근데 나도 가족이었어.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카페 안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들렸다. 슈잉 마이너스 증기가 나가는 소리. 정적이 흘렀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췄다. 길거리에서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다. 바퀴가 보도블록을 스치는 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아기는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민수도 따라서 창밖을 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봤다. 저 엄마처럼 어머니도 나를 저렇게 데리고 다녔겠지. 민수가 중얼거렸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내가 어렸을 때 내 엄마가 매일 공원에 데리고 갔어. 넌 유모차에서 잘 웃었어. 기억 안 나요. 당연하지. 넌 너무 어렸으니까. 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덜 무거웠다.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매일 보고 싶지.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언제 이렇게 늙으셨나 싶었다.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한테 잘 못했습니다. 알아. 미안합니다. 그것도 알아. 성우는 다시 커피를 마셨다. 이제 식어서 미지근했다. 근데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네. 상처는 남는 거야. 지워지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눈을 문질렀다. 눈물을 감추려는 몸짓이었다. 이제 어디 가요, 아버지? 한참 만에 민수가 물었다. 성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글쎄다. 집은 다시 구하셨어요? 아직? 그럼 어디서 주무세요? 고시원. 예. 민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성우는 태연했다. 좁긴 한데 나쁘지 않아.
조용하고, 아버지, 그런 데서, 왜, 내가 살 수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고시원, 좁고 답답한 방, 아버지가 그런 곳에서 지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돈은 많이 받으셨잖아요. 좋은 데 가시면 되는데. 그래, 받았지. 성우는 작게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근데 급한 건 없어. 천천히 생각할 거야.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유럽 한번 가볼까? 네, 유럽. 내 와이프가 가고 싶어 하던 곳이잖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성우는 계속 말했다. 내 엄마랑 가려고 했었어. 정년 퇴직하고 나면. 근데 그 전에 엄마가 먼저 갔지. 이제라도 가볼까 싶어. 엄마 사진 들고. 성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파리 에펠탑도 보고 로마 콜로세움도 보고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야. 같이 갈까요? 민수가 말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나 혼자 다닐 수 있어. 아직은. 성우는 일어섰다. 민수도 따라 일어났다. 아버지,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성우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모르겠다. 아버지,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도. 성우는 지갑을 꺼내 카페 값을 테이블에 놓았다. 민수가 손을 내밀었다. 제가 살게요. 됐어. 내가 냈다. 성우는 가방을 들었다. 여전히 그 낡은 서류 가방이었다. 연락은 하셔야죠? 가끔 전화 꼭 받으세요. 그래. 성우는 카페 문을 향해 걸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아버지는 작아 보였다. 등이 굽어 있었다. 언제 저렇게 되었을까? 문 앞에서 성우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민수야, 내 아버지. 나쁜 아빠는 아니었지? 그 질문에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카페 안 몇 명 안 되는 손님들이 쳐다봤다.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에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럼 됐다. 성우는 문을 열고 나갔다. 햇빛이 그를 감쌌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카페 유리창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가 사라졌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다시 앉았다. 아버지가 남긴 커피 잔을 바라봤다. 립스틱 자국도 없는 깨끗한 컵. 민수는 그 컵을 손에 들었다.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창밖에서 또 유모차가 지나갔다. 이번에는 쌍둥이를 태운 유모차였다. 민수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준호에게 할아버지가 필요한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은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다. 성우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검은색 캐리어. 새 것이었다. 어제 산 것이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액자는 가져올 수 없어서
사진만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30년 전 찍은 사진. 아내가 가장 행복해 보이던 순간의 사진. 성우는 출국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시간은 충분했다. 전광판을 올려다봤다. 파리행 AF 270편. 탑승구 42번. 출발 시간 오후 1시 30분. 지금은 11시 45분이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가족들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이 짐을 챙기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무언가 먹이고 있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리고 부러운 풍경이었다. 성우는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목이 말랐다. 긴장해서인지 아침을 걸은 탓인지 알 수 없었다. 정말 가는구나. 그는 생각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늘 가고 싶어 했다. 여보, 정년하면 유럽 한번 갑시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는 정년을 보지 못했다. 암이었다. 빠르게 퍼졌다. 6개월 만에 갔다. 성우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했다. 미안해요, 여보. 약속 못 지켜서.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유럽. 가고 싶었는데. 우리 나중에 가요. 다 나으면.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아내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성우의 품에서. 성우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너무 생생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진정해야 했다. 안내방송이 울렸다. 파리행 AF 270편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탑승 수속을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플러스 승객분들께서는 우선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코노미 좌석이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앉아 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모델이었다. 스마트폰이지만 몇 년 전 것이었다. 화면에는 미동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었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새 메시지를 작성했다.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다. 글자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썼다. 아버지로서 마지막 조언이다. 그는 잠시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용서를 해야 할까?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타이핑했다. 가진 걸 소중히 여겨라. 손가락이 멈췄다. 창밖을 봤다. 비행기들이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문자를 이었다. 사람보다 집이 먼저면 언젠가 둘 다 잃는다. 성우는 문자를 다시 읽어봤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준호를 잘 키워라. 나처럼 외롭게 만들지 말고.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날아갔다. 전송 완료. 성우는 핸드폰을 잠시 바라봤다. 화면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 웃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에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는 확인을 눌렀다. 화면이 꺼졌다. 검은색 화면만 남았다. 성우는 핸드폰을 가방 안 깊숙이 넣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곳에. 이제 됐어. 그는 중얼거렸다.
다시 안내 방송이 울렸다. 파리행 AF 270편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는 가방을 끌고 탑승구로 향했다. 복도는 길었다. 면세점들이 양쪽에 줄지어 있었다. 화려한 명품들, 향수들, 술들.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다. 성우는 그냥 지나쳤다. 살 것이 없었다. 필요한 것도 없었다. 그는 다만 앞으로 걸었다. 탑승구에 도착했다. 이미 줄이 길게 서 있었다. 성우는 맨 뒤에 섰다. 천천히 줄이 움직였다. 앞에 서 있는 젊은 부부가 보였다. 신혼여행인 것 같았다.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성우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부럽지 않았다. 그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그것으로 충분했다. 탑승권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말했다. 성우는 탑승권을 건넸다. 직원은 바코드를 스캔했다. 여행 즐겁게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성우는 탑승교를 지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복도, 빼곡한 좌석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창가였다. 가방을 위 선반에 올리고 앉았다. 안전벨트를 맸다. 창밖을 봤다. 활주로가 보였다. 옆자리에 중년 여성이 앉았다. 그녀는 성우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성우도 고개를 숙여 답했다. 혼자 여행이세요? 여성이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혼자인데 떨려요. 처음이에요? 아니요, 여러 번 갔어요. 그래도 매번 떨리네요. 성우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대화는 없었다. 여성은 이어폰을 꽂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다. 엔진 소리가 커졌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다. 30년을 살았던 집, 아내와 만들었던 추억들, 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 저 아래에 있었다. 비행기가 가속했다. 활주로를 빠르게 달렸다. 그리고 떠올랐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성우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다시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성우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아니, 평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파리 가요.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성우는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다. 성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비행기는 이제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졌다. 승객들이 하나둘 벨트를 풀고 자세를 바꿨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꺼내고 누군가는 담요를 덮었다. 성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창문 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서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해를 쫓아가는 것 같았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이 섞여 있었다. 아래로 보이는 땅은 점점 작아졌다. 건물들이 레고 블록처럼 보였다. 도로는 실처럼 가늘게 보였다. 그리고 불빛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성우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었다. 누군가의 삶이었다. 어떤 집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집에서는 부부가 다투고 있을지도 몰랐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수의 집도 있을 것이다. 아니, 이제는 민수의 집이 아니었다.
새 주인의 집이었다. 성우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진심으로.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아마 문자를 받고 놀랐을 것이다. 윤정은 뭐라 했을까? 화를 냈을까? 아니면 그냥 무시했을까? 준호는 할아버지가 떠난 것도 모를 것이다. 성우는 가방을 발밑에서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옷가지들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갈색으로 바랜 봉투. 손때가 묻어 있었다. 오랫동안 만져온 흔적이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있었다. 부부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아내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설날이었던 것 같다. 아들 민수는 어렸다. 5살쯤? 아니, 6살이었을 것이다. 첫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으니까. 민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다. 어린 손으로 아버지의 옷깃을 잡고 있었다.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다. 앞니가 빠진 것이 보였다. 성우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언제 찍은 사진이었을까? 35년 전? 아니, 36년 전이었다. 1989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기였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다. 나라도 발전하고 있었고, 자신도 승진했고, 가족은 건강했다. 미래는 밝아 보였다. 우리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성우는 생각했다. 정확한 순간은 없었다. 서서히 벌어진 틈이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까? 아니면 민수가 결혼하면서부터였을까? 아니다. 어쩌면 자신이 먼저 거리를 두었던 건지도 몰랐다. 아내가 아플 때 충분히 곁에 있지 못했다. 일 때문이었다. 아니, 일을 핑계로 피했던 건지도 몰랐다. 아픈 아내를 보는 게 두려웠다. 그리고 아내가 떠나고 나서 성우는 더 움츠러들었다.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 민수와 나누지 않았다. 아들도 아파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아니, 보지 않았다. 그러다 며느리가 왔다. 윤정. 처음에는 괜찮았다. 밝고 활발한 여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다. 아니, 성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성우도 경계했다. 서로 마음을 닫았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다. 내 잘못도 있지. 성우는 인정했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대화하지 않았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참고 견뎠다. 그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다. 때로는 말해야 했다. 아프다고, 외롭다고, 사랑한다고. 성우는 사진을 천천히 접었다. 1번, 2번. 작게 접어서 자석 앞 포켓에 넣었다. 기내 잡지 옆에. 왜 거기에 넣었을까?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두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았다. 과거를 두고 가고 싶었다. 사진은 포켓 안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성우는 포켓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구름 위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들. 성우는 어릴 적 시골에서 보던 밤하늘을 떠올렸다. 이렇게 많은 별을 본 게 얼마만인가. 승무원이 다가왔다. 음료 드릴까요? 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승무원은 물을 가져다 주었다. 성우는 고맙다고 말하고 물을 받았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상쾌했다. 옆자리 여성은 잠들어 있었다.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워 보였다. 성우는 자신도 담요를 꺼내 무릎에 덮었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다.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파리에 도착하면 뭘 할까? 에펠탑을 볼 것이다. 생강을 걸을 것이다. 루브르 박물관에 갈 것이다. 아내가 보고 싶어 하던 것들을, 그리고 사진을 찍을 것이다. 많이 아내에게 보여주듯이, 여보, 여기 봐요. 에펠탑이에요. 정말 크죠? 여기가 생강이에요. 생각보다 좁네요. 혼잣말을 할 것이다. 미친 사람처럼. 하지만 괜찮았다. 누가 뭘 해도 상관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후일 수도 1년 후일 수도 있었다. 돌아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민수와 다시 만날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였다.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70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성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다. 무게가 내려간 것 같았다. 가벼웠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다. 대한민국에서 프랑스까지 10,000km가 넘는 거리를 12시간의 비행. 성우는 눈을 감은 채 그 시간을 보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편안했다.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후회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구름 사이로 흩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새 그의 호흡이 깊어졌다. 규칙적이고 고요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객실 조명이 어두워졌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었다.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둥글고 밝은 달. 구름 위의 달은 더 크고 선명했다. 성우는 감은 눈꺼풀 너머로 그 빛을 느꼈다. 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중얼거림이었다.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여보, 우리 거의 다 왔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성우는 웃었다. 마치 대답을 들은 것처럼. 비행기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날아갔다. 밤을 가로질러 새벽을 향해.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노인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과거는 좌석 앞 포켓 안에 남겨두고,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낯선 도시에 두고, 현재 이 순간만을 살아가면서 비행기의 작은 창문 밖으로 별들이 반짝였다. 수없이 많은 별들. 그 별빛 아래 성우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는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